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대학에서 심리학 전공하고 있는 4학년 나경입니다. 그래요. 나경 씨 오늘 궁금한 게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 오늘 심리학과 특히 상담심리학 관련해가지고 좀 진로나 미래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질문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지금 루다신 대표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는 루다심 상담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그리고 심리 상담에 기반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도 운영하면서 상담 일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더 오랫동안 해왔던 일, 지금도 제가 되게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심리학 칼럼니스트예요. 그래서 심리학과 관련돼서 글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또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배경이나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심리학을 생각했던 이유는 심리학 칼럼니스트가 돼야겠다 라거나 심리 상담을 해야겠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마약 중독 이 치료를 좀 해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약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찾던 중에 제가 관심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심리학자라는 직업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학부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원래는 이제 중독 분야로 바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석사 과정에 다닐 때 제가 중독 현장에서 미리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인턴으로. 근데 이제 그 현장에 미리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들어가서 진짜 치료를 위한 일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어떤 기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보통 받거든요. 이쪽 기관들은. 왜냐하면 그런 세팅에 들어오시는 중독자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외부 지원을 받는데, 외부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은 기관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심리치료라는 게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내적인 걸 다루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기관을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러면은 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을 되게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기관에서 치료를 하다가 이 사람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이 기관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지원해준 곳에서는 야, 우리가 너네한테 몇 천만 원을 줬는데 왜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내가 정말 치료를 위해서 어떤 기관을 만든다면, 내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누구의 개입과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오로지 중독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만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기관을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데 없으니까 내가 그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돈이 많던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이 많던지.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심리학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출간 제의가 들어와서 책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책을 내서 이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인쇄도 받을 수 있고 또 강의료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로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모을 수 있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독 현장으로 가려고 하던 계획을 접고 심리학으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면서 대략 내가 한 중년 후반에
저는 이제 결혼을 그때 했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을 내가 양육을 좀 다 하고 더 이상 아이들에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때쯤 내가 그런 치료적인 목적의 시스템, 기관, 치료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글 쓰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집단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집단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상담 전공하는 석사생들이 좀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됐고 근데 저는 원래 상담을 완전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는 집단 상담이 8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상담 쪽을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이런 환경이 없으니까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럼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 친구들과 같이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이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상담센터도 운영하게 되면서 글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는 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학부생 때요. 저의 선배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활동이나 뭐 대학원 준비나 이런 거는 어떤 거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에 갔을 때 노트북으로 필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입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제 옆에 같이 수업을 들었던 형 중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은 이제 온 몸이 감직이 되어 있어서 필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 장애에 있는 형이 혹은 같이 수업 듣던 다른 어떤 어른들이 저한테 와서 좀 노트를 좀 공유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공유를 했죠. 왜냐하면 이 노트는 교수님 수업을 내가 받아 적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씩 한 명씩 주다 보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옛날에 프리첼이라는 어떤 포털 사이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노트 자료를 올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학교에 심리학 1전공, 2전공부터 시작해서 그땐 야간 학부까지 있었는데 심리학 수업 듣는 모든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다 제 노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학교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거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은퇴하신 그때 통계를 가르치는 교수님도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시험 보고 있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현수가 좀 시험 끝나면 내 방으로 와라. 그랬더니 갔더니 교수님이 야 근데 내가 3학년 통계 수업 시험 감독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서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네가 만든 거더라고 하더라. 이런 거 있으면 좀 미리 알려주지. 이제 왜 그랬냐면 그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필기를 하느라고 설명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자신이나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미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네 필기하느라고 설명 못 듣지 말고 필기는 이걸로 보고 설명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로 반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네가 미리 알려줬으면 내가 더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줬을 텐데 그러면서 그 사이트를 적어다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수님이 통계 수업 들어갈 때마다 제 사이트를 알려준 거예요. 와. 그래서 후배들이 제 사이트를 다 알게 됐고 근데 그렇게 이제 심리학 쪽에서 어쨌든 실시간으로 수업 자료들이 올라오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도 모이고 또 심리학 대학원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와서 정보를 가져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이렇게 대학원 준비 모임을 하다가 그 커뮤니티에서 자기네들도 대학원에 좀 가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학원 입시를 위한 그런 스터디를 조직을 해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심리학자들 중에는 제가 진행했던 대학원 입시 강좌를 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할 때는 제가 뭔가 이렇게 스터디를 해서 내가 이걸로 뭔가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아니었고, 저도 심리학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자료를 찾기 어려웠고, 어쨌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뭔가 되게 전공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여서 했던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 말고도 이제 조금씩 생겨나더라고요. 대학원 입시와 관련돼서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서 저는 이제 점차 조금씩 그런 모임들을 좀 안 하게 돼서 지금은 그런 동영상 강의만 예전에 찍어놨던 거 신청하시면 보내드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모임은 안 하고요. 그렇게 학부 때 이렇게 심리학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공유하다 보니까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누가 저한테 좀 글을 써달라 그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책을 내게 됐고, 이제 그 학부 다닐 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제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계속 제 주변의 선후배들 같이 우리 스터디해서 우리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모여서 강의도 열고 계속 이제 활동을 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리학 칼럼니스트 그리고 심리상담 센터까지 오픈하게 된 그런 어떤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죠. 뭔가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대학원 다니실 때 제일 힘드셨던 순간이 있으실 것 같은,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생이 잘못을 하면 대학원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제가 신입생 때 선배님들이셨던 분들이 저희 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설문지를 나눠주면서 졸업을 해야 하니까 이거 좀 해달라 하고 발제나 이런 게 정말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시절에도 힘든 게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일반적인 대학원 시절에 힘든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대학원 갔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회 일을 4학기 내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녔던 학부의 그 교수님이 이제 제가 석사 1, 2학기 때 학회 회장이셨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3, 4학기 때 회장이셨는데, 그래서 1, 2학기 때는 어쨌든 제가 학부 교수님이 이렇게 회장이셔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제 그쪽 사람들 중에 누가 저한테 좀 이렇게 홍보 간사를 좀 해달라, 홈페이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부탁해서 그걸 했었고, 그리고 3, 4학기 때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회장이셔서 제가 이제 총무 이사님 밑에서 행정 일을 돕는 총무 간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죠. 또 제가 그때는 여러 모임하고 있으니까 모임도 해야 되지, 학회일도 해야 되지. 그리고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직전에 결혼했거든. 그러니까 3, 4학기 때 논문 쓰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해서 저한테 있어서 대학원은 진짜 어떻게 보냈지, 이 시기를? 이게 이제 그래서 시간이 가장 없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좀 보편적으로 대학원에서 다니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공부가 어렵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있으니까 그거 말고, 어쨌든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프랙티스, 실천을 하고 또 그것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심리학 쪽, 특별히 임상심리나 상담심리처럼 이 사람들의 치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논문을 쓰려면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들 대상으로 논문을 썼는데, 심리학자들이 현재 알코올 중독 세팅에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알중독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석사 1학기 때부터 알코올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인턴을 좀 했었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그런데 그 병원에서 원래는 제가 자료를 좀 수집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하고 갔는데, 그 병원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바뀌면서 그 저 위에 계신 임상심리학자가 저한테 미안한데 설문조사 여기서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분께서 미안하니까 내가 다른 기관을 좀 소개해 줄게. 그래서 그분 통해서 되게 어렵게 자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의대에서 논문 쓴다면 대학병원이 기본적으로 의과대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풀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설문을 많이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이제 논문을 쓸 때도 학교 현장을 보통 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이 없어요. 뭐 그래서 늘 대학생들,
친구들에게 대학교 2학년 학생들 주로 이렇게 좀 시간도 있고 한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심리학은 대학생들 심리학이다. 왜냐면 데이터가 항상 대학생들이니까. 물론 이거에 대한 어떤 디펜스도 할 수 있죠. 왜냐면 대학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궁여지책의 변명일 거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현장에서 되게 많은 활동들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심리학 쪽의 연구들이 이런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없는 게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가장 좀 속상하고 좀 화나고 이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늘 대학생들에게 대상으로밖에 연구를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저는 알코올 중독 논문을 써서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대로 제가 생각했던 병원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병원이나 또 알코올 중독자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AA라고. 거기에 가서 협조를 했는데 제가 논문 쓰기 이전의 알코올 중독 연구들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좀 과음주자들 대상으로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학생들의 과음주자와 실제로 중독자들은 다르거든. 그래서 늘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힘들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언제 뭐 기쁨이나 뭐 뿌듯함 이런 거를 언제 제일 느끼시는지 그냥 솔직하게. 일단 제가 이제 크게 하는 일이 심리상담센터도 운영하지만 심리학과 관련된 정보들을 사람들한테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 글을 읽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 선생님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좀 심리학에 되게 국한된 부분이었군요. 심리학이 생각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인간에 대한 과학이군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보람이 있고요. 또 심리상담센터에서는 정말 자신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 상담, 집단 상담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혹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도 진짜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저희 센터는 개인 상담도 하지만 집단 상담을 굉장히 주력하거든요. 그럼 집단 상담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갈등도 하고 갈등 속에서 자기 마음도 전하고 그럼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는 갈등이 있으면 무조건 싸우기만 하다가 관계들이 깨지잖아요. 부모 자녀도 그렇고 연인도 그렇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집단에서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막 감정대로 퍼붓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좀 마음 다잡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서 훈련 결과들이 생각보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 변했네. 어떻게 변했냐? 나 집단 상담이란 걸 내가 경험을 해서 거기다 연습을 했다. 그래서 막 친구 데려오고 애인도 오고 가족도 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여기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죠. 지금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든 질문인데 제가 심리 상담도 받아보고 코칭도 한번 받아봤어요. 네네. 근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심리 코칭은 약간 심리학이랑은 좀 멀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리 코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솔직히? 네. 그래. 방송이지만 나가지만 솔직히 할게요. 네. 이게 심리 상담이 보편화된 문화에서는 코칭의 영역이 독립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리 상담이 아직 보편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뭔가 되게 심리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또 약간 또 정신병리 또 이런 것들을 좀 치료적인 목적이면은 이거는 상담이고 그 사람들의 삶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잠재력을 조금 더 끌어내서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칭이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막상 코칭을 하다 보면은 자기는 사실은 코칭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사람은 더 깊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심리상담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그냥 좀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만 조금 개입할 수 있으면 되는 사람인데 상담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건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서비스 자체의 구분을 두는 거는 사실은 별 의미는 없고, 심리 전문가라면 상담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상담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코칭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저는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개업을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뭐 그런 거잖아요. 나는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일상에서 벌어지는 좀 어떤 코칭이 필요한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당신은 코칭이 필요하니까 저는 당신 상담할 수 없습니다. 저쪽 가세요 라고 하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비스를 뭘 제공하냐의 문제보다는 어떤 거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량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코칭이 사실은 심리학 기반에서 만들어진 게 맞기는 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이 아니라 어떤 보통 코칭을 또 하면은 또 기업 코칭에서도 많이 가거든요. 학습 코칭이나. 그러면 이제 그쪽에 경험 많으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막상 이제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 진짜 코칭을 기대하는 건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담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코칭 하면은 좀 가볍다 이런 느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엄밀히 말해서 저는 이걸 구분할 때 포장지의 문제다. 이 포장지를 이렇게 했을 때 안 팔리면은 이렇게 해서 파는 거지, 결국에는 그 본질적으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사실은 저는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직업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심리 상담사로의 장점과 단점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직업적인 장점과 단점보다도 저는 이렇게 활동하는 세팅의 장점과 단점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심리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같은 혹은 대학교 상담센터 그런 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처럼 개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내 상담센터나 대학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곳에서는 상담사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잘한다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쪽의 세팅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안정성이 직업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지만, 단점은 어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안정되게 버는 것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게 동시에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개업 세팅으로 넘어오면은 단점이라고 하려면 일단 누가 안정되게 돈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소위 말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처럼 뭔가 이렇게 실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느냐가 더 중요해서, 상담 못지않게 다른 부분에 대한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또 주변에 개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이제 하나고요. 장점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안주하고 있으면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또 학교 상담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에서는 그냥 첫 번째 회기에 내담자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 문제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한 회기를 보낼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개업 세팅에서는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 한 번 안에 이 사람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 사람의 역동을 다루고 해석까지 해주고 뭔가 하나의 완결된 것을 제공해 줘야 돼서 굉장히 상담자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가 돼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이기도 하지만 상담사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장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상담을 잘하면 내담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주거나 해서 자신이 일한 만큼 경제적인 부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사실은 같은 건데 이렇게 보면 장점이고 이렇게 보면 단점이고 얘기할 수 있죠.
약간 심리 상담을 준비를 하면은 어쨌든 그 자격증을 따야 되고 석사 학위가 있어야 이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대학원을 대체로 다 가잖아요. 네네. 그럼 대학원 어제 입시 설명회를 들었는데 심리학과의 특성상 약간 대학원을 뭐 석사든 박사든 나와도 이쪽을 안 살리는 부분도 많고 그렇게 된다고 네네.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뭐 심리상담 자격증을 따고 했을 때도 이 분야로 취업이든 뭐 개업이든 살아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궁금합니다. 나경 씨가 지금 바로 대학원에 갈 생각인 거예요? 네. 상담 쪽으로? 네. 지금 나이가 20대인 거죠? 네, 24시. 그럼 저는 후배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진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임상전공을 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가 아니면 저는 대학원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그리고 직장을 가라. 직장 생활을 5년 이상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한다면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라. 근데 만약에 조금 더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라.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경 씨가 대학원을 지금 바로 가서 자격증을 따면 27이면 자격증을 받아요. 27살인 나경 씨한테 상담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직장 문제 때문에 상담사를 찾아왔는데 상담사가 공부만 했던 사람이야.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왔는데 상담사가 미혼이야. 육아 문제 때문에 만들어 했는데 상담사가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면 결국엔 대학교 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잘 나가면 뭐 기업 상담실에 가기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배들한테 40 전에 개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계속 만들고 전문성을 쌓아야 나이 50, 60이 돼도 계속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자격증만 땄는다고 보장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또 상담사의 가장 큰 전문성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만났을 때도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상담사가 진짜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학원에 바로 간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거지 그 사람이 상담사가 될 만큼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보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나경씨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려는 친구들은 자기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 한국 사회에서 자기 아픔이 없이 상담사를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자기 상처가 있는 상황에서 대학원을 가면은 머릿속에 든 건 있고 상담 기술은 배웠지만 자신의 아픔을 자극하는 그 역동을 되게 자극하는 사람 만나면요 완전 거기에 압도돼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말하는 게 진짜 상담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하고 싶으면 직장을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직접 경험해봐라. 그 이유는 상담사의 전문성의 경험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이 일반인 내담자들이 상담사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직장 다니는 내담자들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학 마치고 직장에 다니면서 마음이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확인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집단 상담에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단 상담에서는 모두가 상담자이자 모두가 내담자여서 내가 집단원으로 있기는 하지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집단에 들어왔던 친구들 중에 집단을 해보니까 나는 이 길이 아니다. 내가 저렇게 말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상담을 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담자들 중에 진짜 자살 충동이 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를 본인이 집단 상담 마주하다 보면은 너무 그게 놀라고 힘들어서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상담을 나는 저거 하기 싫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돈 벌며 자기 삶을 만족스럽게 살다 보면은
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맞기도 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서 저는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대학원 바로 가는 거 반대. 대신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임상전공하는 친구들은 병원 수련은 나이가 많으면 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가고, 상담을 할 친구들은, 그리고 지금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나경씨가 지금부터 상담을 한다면 본인이 중간에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80까지는 상담할 수 있는데 거의 반세기를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는 직업이 하나가 아닌데, 그럼 본인 인생에서 직업이 2-3개 정도면 상담이라는 직업은 좀 뒤로 미뤄도 돼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AI가 상담을 하는 시대예요. 그럼 본인이 AI보다 더 상담을 잘해야 돼. 이거 되게 고민할 게 많아서 저는 후배들한테 대학원 바로 가는 거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자들이 이렇게 같이 일할 때 누가 우리 센터에서 일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잖아요. 저는 대학 맞추고 바로 대학원 간 친구들은 저랑 같이 일을 저는 안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너무 생각의 폭이 좁아.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전 추천해서 대학원을 바로 갈지 말고 취준을 해라. 그리고 집단에 와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후배들한테. 그러면 대표님께서도 바로 대학원을 가신 게 아닌가요? 저는 다른 전공을 하다가 편입을 해서 이제 대학원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32살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날 때는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지.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부 활동을 하잖아요. 글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이렇게 센터 대표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한테 좀 찾아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격증만 따서 이렇게 온 친구들한테는 잘 안 와.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큰아이가 고1이거든요. 네. 이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 아기 때부터 제가 육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도 대상으로 할 얘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였는데, 저는 만약에 저희 아이가 대학 가서 뭐 아빠 나 상담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저는 아이한테 뭐 취직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취직은 그냥 아무 분야 상관없이 일단 가능하면 생활을 가봐라? 상담과 무관한 분야. 아예 생판.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일반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직장이 얼마나 부주의한 일들이 많은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경험해 보면 이게 상담 어떤 기술이나 지식과 합쳐지면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그런 경험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딱 간단히 생각해봐서, 나경씨 부모님 살아계세요? 네. 부모님이 만약에 싸우다가 우리 부부 상담 받아야겠다. 그럼 나경씨가 했을 때 본인 부모님이 20대 후반에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요, 저는 후배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상담사가 되라. 니네 가족이 상담받을 수 있는.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대학원만 가면은 자격증 따면 사람들한테 몰려오겠지? 지금은 대학원이 더 많아졌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보다는 진짜 많아졌거든. 그래서 자격증만 딴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상담 시장이 옛날에는 블루 오션이었는데 지금은 레드 오션이에요. 상담센터 정말 많고, 그리고 다들 비슷하게 상담해. 공감하고 위로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감과 위로받으러 돈 내고 상담받으러 가지 않아요. 실제 변화해야 돼. 근데 어떻게 실제 변화할 수 있을까? 이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아니, 궁금해. 궁금해? 자, 욕을 내가 많이 먹지만, 그래, 내가 한 번 더 욕을 먹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학부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교수님들 강의도 듣고, 현장에서 개업하는 선배들, 박사 학위에 있는 선배들 와서 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강의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는 실제로 적용될 만한 내용을 강의를 해요. 근데 공부만 하시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하신 분들은 늘 그냥 반복되는 얘기. 왜냐하면 자기들 경험이 없거든. 물론 해외에서 상담을 조금 하시긴 하셨지만 한국 문화에서 상담은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제로
위로 공감만 받아도 얘네들은 굉장히 가치 있다 생각해. 걔네 문화는 친구들끼리 자기 개인 얘기 잘 안 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가서 야, 나 오늘 힘든데 너 얘기 들어줄래? 그럼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 그냥 상담 찾아가. 이렇게 해도 친구는 미안해, 내가 너 불쾌하겠구나. 그래도 친구 사이가 깨지지 않아. 근데 나경 씨가 친구한테 와서 야, 나 힘든 얘기 있는데 들어줘. 나경아, 너 상담 찾아가. 그러면은 끝이야 우리 이러잖아요. 우린 친구들끼리 다 들어줘. 근데 서양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에서 상담사가 이야기만 들어줘도 진짜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이 정말 좀 이해가 되고 통찰이 왔다라고 느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을 해줘야 돼. 이런 고민들을 교수님들은 잘 안 해요. 맞아요. 근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해. 내가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느낌이 왔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이거는 시험 보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실제 내가 현장 가서 어떻게 할지는 저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엔 그거예요. 내 가족이 시간당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을 내고 상담을 받는다면 도대체 어떤 걸 해줘야지 내 가족이 그 돈을 내고 상담을 10회, 20회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치열한 고민 없이 상담사만 된다고 일할 수는 없어요. 너무 좋은 말씀. 약간 연결될 것 같은데 이 분야에서 일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일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로는 경험,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상담사로서는 자신의 마음 건강. 그래서 상담은 상담실 안에서 정서적으로 진짜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가 이중관계 금지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담사는 내담자와 연애하면 안 되고 동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데, 근데 이게 금지라는 거는 이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야. 이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정서로 그만큼 완전히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사는 내담자를 선택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오면은 나는 상담사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와도 또 그 사람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이상적으로 말하면 상담사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야 돼. 그건 다 자기의 역동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고 어우러질 수 있고 정서로 친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담사의 마음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또 내담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담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상담사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상담사가 되기 전에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개인 상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개인 상담은 상담자도 내담자의 이야기를 내담자 입장에서만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거든. 그래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집단. 여러 사람들 속에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여러 가지가 느껴져. 내가 누구랑 관계를 맺으려고 누구를 관계를 피하려고 하는지가 직접 눈에 드러나요. 그래서 집단 속에서 집단 상담이 저는 뭐 유일한 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하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욕을 많이 해.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욕하는 거? 네. 욕하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연락을 안 했겠지. 저는 또 학회 자격증을 안 땄어요. 저는 국가 자격증만 땄어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그게 되게 큰 문제야. 왜냐면은 사실은 저희 선후배들은 다 학회 자격증을 땄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상담을 하려고 했으면 당연히 땄을 텐데 따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그 시기를 놓쳐서 못 땄거든. 그리고 제가 집단 상담 강조하면서 집단 상담에서 저는 실제로 사람들한테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자기 표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표현을 계속 하라고 저는 욕도 시켜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이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렇게 하냐. 그리고 저는 집단 상담을 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거든요. 그럼 그것도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동의를 받고 하는 건데도 그런 생각도 못하고 뭐 상담은 비밀 보장돼야 되는데 이거를 유튜브에 찍어 올리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그럼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은 이걸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유튜브에 지금 260회가 올라갔거든요. 이걸 올린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좀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앞으로 심리 상담의 전망은 어떠실 것 같은지? 저는 심리 상담이 개인 상담은 AI에게 되게 많이 잠식당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로봇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제 챗 GPT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좀 긴장하지만 사실 이전부터도 로봇 상담이 계속 준비가 됐었고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은 상담성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들어온 건데 실제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인간에게 상담받게 하고 로봇에게 상담받게 한 다음에 치료 효과를 검증을 하고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을 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너 앞으로 네가 상담을 받는다면 두 개를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로봇에게 받을래? 인간에게 받을래?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상담이니까 사람에게 받을 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왜 비슷하게 나왔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로봇에게 상담받을 때 나는 조금 더 솔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걔네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문화여서 타인신경을 굉장히 덜 쓰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어떨 것 같아?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어. 그 자체가 스트레스야. 근데 로봇한테는 무슨 헛소리를 해도 이 사람은 이 기계는 날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I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개인 상담 시장은 거의 다 로봇에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센터 상담자들도 후배들한테도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할 수 없는 상담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저는 그 중에 하나로 집단 상담을 계속 생각하는 거고요. 왜냐면 AI 로봇 10대 갖다 놓고 상담을 하진 않을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공동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거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공동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치료 공동체도 서양에서는 되게 보편화가 되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왜 그런 그룹홈, 가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들 이미 우리나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아마 인간의 연구로 남을 거고, 또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일정 시간 모여서 계속 함께 마음 나누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집단 상담이 심리 상담 쪽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얘기 들어주고 나경씨 그러셨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래 나경씨 얼마나 그랬을까,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은 사실은 로봇에게 한 10년 정도 되면은 많이 잠식당하기 시작할 거다 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직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당연히 그렇게 멀리까지 내다볼 수 없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세상이 변하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운전하는 차고, 이제 자율주행차는 이제 테스트 단계지만 5년, 10년만 지나면 자율주행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 상담뿐 아니라 제가 하는 강의, 글쓰기도 마찬가지야. 강의나 글쓰기는 이건 로봇한테 완전히 넘어갈 거예요. 정말 특정한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그랬을 때 저도 계속 고민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심리학이나 상담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보는 눈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 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심리학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너무 자기 마음에 관심이 많아.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응을 잘 못해.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좀 세상의 흐름도 관심 갖고, 저는 그래서 더 많이 직장 가라, 계속 고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넓은 시야, 좀 긴 안목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뭐 기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책 추천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책, 뭐 어떤 종류로? 심리학 거 하나랑 그냥 일반적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읽기 이거는 꼭 읽어봐야 된다 하시는 게 있으면, 아니면 뭐 깨달음을 많이 얻으신 책이거나 이런 거. 책. 저는 일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읽어야 될 책으로는, 책이 좀 어렵긴 한데 마틴 부버의 나와 너. 마틴 부버의 나와 너. 그건 이제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우리가 보통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대상화 많이 시키거든요. 쉽게 말해서 상대방의 역할, 상대방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이득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관계를 깨고, 저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은 또 헤어지고,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대상이나 도구가 되어야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필요하다. 저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 나에게도 감정이 있다. 그 감정을 계속 소통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간관계라는 게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뭐 굳이 심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심리와 관련돼서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행동주의 거장이죠. 스키너. 스키너의 월덴2. 월덴2요? 그 월덴이라는 거는 미국의 소로우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월덴, 그래서 좀 이상사회 이런 것들을 스키너가 행동주의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어서 자기가 생각한 이상사회를 이렇게 소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월덴2를 읽으면 스키너가 지향했던 게 뭔지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동체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월덴2를 모델로 해서 미국에 또 공동체가 있어.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렇게 뭔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개입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고민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의 시야를 열 수도 있는. 그래서 스키너는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 미국 국방부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리학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이 스키너의 책 중에 월덴2를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그렇다. 질문이 다 끝나가지고. 그래요. 더 궁금한 거는 없고? 영어가 많이 중요한가요? 영어 많이 중요하지. 영어 많이 중요해요. 영어 중요해요? 영어 중요하지. 왜냐면 대학 가면은 계속 영어 논문을 봐야 되는데. 영어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영어 공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읽으면 되나요? 계속 번역하고.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오늘 같이 얘기 나눠서 즐거웠고요. 나경 씨가 계속 고민하고 잘 결정하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